발표를 하게 된 저는 우종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ML 서비스와 ML 옵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어떤 내용으로 이제 오늘 강연에서 듣게 되신 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지 정확하게 몰라서 주제 타이틀은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SK 플래닛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을 했고, 제플린이라는 곳에서, 제플린은 이제 스타트업인데, 실리콘밸리의 오피스, 한국에도 오피스를 가진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여기서 데브옵스 백그라운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회사가 이제 엑시트를 했거든요. 저는 크게 돈을 벌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좀 오래 다녔어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데이터하고 MLOps 엔지니어 롤로 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한참 카카오가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그다음에 트래픽도 많이 쌓이면서 회사가 단계별로 성장하면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변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기호에서 MLOps 팀 리더를 했었고, 지금은 토스에 다니고 있습니다. 토스에서 ML 엔지니어 역할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다녔었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어떤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ML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LLM이라든지 모델링 얘기는 하지 않고, 이 ML 모델이 어떻게 좀 큰 회사들에서, 전 국민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에서 어떻게 서비스화돼서 사람들에게 나가는지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ML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 빅테크에서 어떤 ML 서비스에 대한 ML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적게 얘기하고 주로 엔지니어링적인 얘기들을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사실 그런 내용들을 좀 추상화해서 많이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해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대충은 아니고 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않거든요.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창업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일을 어떤 걸 할 때 필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받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주로 데이터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이런 인프라, DevOps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MLOps 관련된 것들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이 발표의 고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발표는 어떻게 회사에서 서비스화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MLOps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다양한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오늘 소개드릴 거는 카카오 모빌리티나 요기요나 토스에 대한 사례인데요. 이 회사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서비스 사용자나 이렇게 다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회사 상황이 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어느 정도 쓰느냐, 온프라미스 환경이냐, 보안은 어떻게 되느냐, 금융회사냐 아니냐, 커머스 회사냐, 이런 도메인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ML 서비스 어느 쪽에 집중하는지도 다를 수 있어요. LLM은 비전적으로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리그레션 모델을 가지고 간단하게 프레딕션만 하는지, 그게 이제 모델링에 대한 집중, 리소스 투자일 수도 있고,
되고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으로 이걸 빨리 서비스화해서 BM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 CTR을 높이겠다 이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아키텍트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제가 가능하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간략화해서 추상화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통 이런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아요. MLOps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고 이 컴포넌트를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구현해서 MLOps를 구축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큰 회사에서 많은 인력들을 데리고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SaaS 서비스로도 되게 많고 오픈소스로도 되게 많고 이런 큰 회사들에서도 그런 오픈소스나 SaaS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뭐 창업 아이디어를 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백그라운드가 여러분들이 다들 다른 신거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좀 혼용되는 용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랩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할 때 ML 엔지니어라는 그 하이어링을 하는 잡타이틀을 볼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게 되게 심플하게 먼저 보냐면 머신러닝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일 테스트적으로 봤을 때 머신러닝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머신러닝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알고리즘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데브옵스 측면이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AWS를 쓸지, GCP를 쓸지, 데이터브릭스를 쓸지 그런 제품들을 결정하고 실제로 도메인을 뭐로 해서 LB를 설정해서 서버를 띄워가지고 API 서버로 나갈지 아니면 웹 대시보드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제가 생각할 때 창업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데이터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데이터는 이런 큰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데칼코의 회사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술력을 쌓아서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되게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되게 많이 수집을 했고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보통 이런 데이터나 ML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이 대학교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알고리즘 중심으로 많이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빅테크에서 많이 발표합니다.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서 논문을 많이 발표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그 랩실에는 이제 많이 없죠. 뭐 랩실에서 뭐 수집을 하겠죠. 뭐 대학원생이 수집을 하든 학생들 수집하든 하겠지만 그 양이라든지 그 질적인 퀄리티의 차이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런 큰 회사들이나 아니면 빅테크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주는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서비스를 일반 랩실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카오 모빌리티 다닌 시절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는 한국의 도로교통학회에 되게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 관련된 랩실들이 많이 넘는데 그런 이제 랩실들이 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제휴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에 그 대학원생들이 와서 연구를 해서 논문을 같이 쓰는 형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되게 고도화 있고 이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공통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이 MLOp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Ops의 포지션은 저기에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런 그 잡타이틀이에요. 잡타이틀이고 요즘에는 이 정도로 일단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제가 생각할 때 한 500명 이상, 1000명 정도
그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그 영역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S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모델링을 하십니다. 알고리즘 위주로 LLM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뭐 또 튜닝할 수도 있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데이터 관련된 수집과 밸리데이션, 뭐 파이프라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백엔드 엔지니어가 보통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웹 서비스를 할 거냐, API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슬랙 보스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최악단에서 서비스를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시고 이제 가운데 ML 엔지니어라고도 하고 아니면 요즘엔 ML 옵스 엔지니어라고 따로 롤을 나누기도 해요. ML 엔지니어는 좀 더 이제 모델링도 하긴 해요. 근데 모델링을 가지고 뭐 연구를 하거나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건 좀 더 DS에 가깝고요. ML 엔지니어는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튜닝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피처 같은 엔지니어링을 같이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유명한 변성우님 그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꽤나 그 정리를 잘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포지션별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메인되는 KPI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그리신 그림은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어널리틱스, ML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여기에 그 ML 옵스 엔지니어가 이제 좀 더 추가된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틱스 엔지니어라고 요즘에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업계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용어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도 없었고 하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사이에 이런 용어들이 다 생겼어요. 지금도 생기고 있고 최근에 또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LM 옵스 엔지니어, 뭐 FM 파운데이션 모델 옵스, FM 옵스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더 확장이 많이 되고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ML 옵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더 해드릴 텐데요. ML 옵스 실제로 이 그림은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요 이제 히든 테크니컬 여기서가 이제 되게 유명한 아티클인데요. 이 그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이 그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인데 실제로 ML 서비스화 했을 때 ML 코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되게 적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화해서 어쨌든 BM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ML 알고리즘이라든지 코드에 집중하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들에서도 생각보다 ML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외적인 것들이 뭐 데이터에 대한 것, 자동화에 대한 것, 피처에 대한 것, 아니면 이제 그 모델에 대한 분석과 튜닝, 그다음에 리소스 관리, GPU, 뭐 CPU, 메모리 이런 것들, 그리고 서빙 해주고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것들 다 각각 처리하고 누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MLO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MLOps는 이미 그 업계에 스탠다드를 구글이 제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MLOps의 컴포넌트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따릅니다. 이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구글에서 제시한 요 아티클 보신 분이 없으시겠죠? 네, 요건데 요 이제 아티클 링크를 제가 걸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되게 잘 설명해요.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가 있어요. 0단계,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MLOps 레벨 0단계,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국내 이제 카카오 네이버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 우리는 MLOps 0단계다, 1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1.5단계다.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 카카오뱅크인가요? 거기서 카카오뱅크인가 배민인가 거기서 발표할 때 본인들의 MLOps 단계가 1.5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스도 보통 1.5단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아티클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 아티클에 있는 이것이 스탠다드 개념이라면 빅테크에서는 이거 똑같이 만들까요? 똑같이 만들진 않고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알면 이제 좋은 개념들이 있으니까 먼저 소개를 드리면, 피처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피처 스토어가 이제 피처를 그냥 저장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피처에 대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피처에 대한 밸리데이션,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쉽게 라이브러리도 잘 돼 있고요.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델링 알고리즘은 저는 이제 엄청 어렵지는 않다. 물론 제가 이제 이건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데이터는 일단은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것을 좋은 가능한 가공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엔지니어링적으로 테크닉이 되게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산 시스템이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 힘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도 많이 고도화가 됐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 브릭스를 사용을 하시면 돈만 조금 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분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되긴 하죠. 그래서 이런 피처 스토어 쪽에 특화된 제품 오픈 소스들도 이 부분만 사스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모델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델, 되게 다양한 모델과 모델 성능 이런 것들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보통. 근데 실험마다의 그 모델 매트릭도 그렇고, 실험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히스토리 관리하고, 모델 버전 몇 버전이 배포가 되고, 지금 테스트 중이고, 몇 개가 실험이 동시에 20%, 30%, 50% A/B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큰 회사에서는 되게 모델이 많고 모델 실험도 되게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모델이 많은 상황에서 필요하고, 요것도 이제 오픈 소스도 많이 있고 이런 쪽으로 제공해주는 사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Ops를 제공해주는 이제 사스들 제품들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GCP는 이제 볼텍스가 유명하죠. AWS는 세이지메이커, 애저는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이쪽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주는 MLOps 제품들은 풀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해드렸던 그 각각의 컴포넌트,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조금 형태는 다르긴 한데 놀랍게도 거의 이 3, 4의 제품이 다 그러니까 컴포넌트별로 다 있어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드렸던 그 구글에서 제시한 MLOps 그 아티클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유사하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쪽 사스는 특정 부분의 그 부분만 이제 컴포넌트화해서 제공해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브릭스도 있고 스노우프레이크는 주로 데이터 쪽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쪽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피처를 가공해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창업하기에 되게 힘들 겁니다. 이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고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창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서 좀 유명한 게 해클이라고 있어요. 해클이라고 A/B 테스트하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해클 같은 경우에 이제 A/B 테스트 쪽에 좀 특화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MLOps 제품 GCP, AWS, Azure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AWS를 사용을 해서 MLOps를 한다 하면 AWS에 있는 저 세이지메이커에 있는 모든 MLOps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위주로 사용을 해야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을 꼭 모든 컴포넌트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내 회사 스테이지와 규모에 맞게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국내 사례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이미 제가 이제 링크를 다 걸어놨는데 외부 발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크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MLOps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하는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근마켓 하나 가져왔고, 배민도 가져왔고, 카카오뱅크 사례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카카오는 회사마다 다 MLOps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대표적인 카카오뱅크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토스도 이런 사례가 있고, 토스는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근마켓 보면 제가 근데 요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MLOps나 이 엔지니어링을 구성하는 단계나 필요한 컴포넌트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당근은 GCP를 씁니다. GCP Vertex AI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GCP Vertex AI는 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구축해서 하는 비용보다 싸다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쪽을 많이 쓰고 GCP에는 GPU도 있지만 TPU라는 게 있습니다. GCP에서 구글에서 만든 이제 프로세싱 유닛인데 TPU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돼서는 BigQuery라고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엔지니어링을 처리한다고 블로그를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고 모델 서빙은 AWS의 쿠버네티스로 모델 서빙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 제품들을 다 써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GCP에 있는 Vertex AI의 서빙을 쓰면 reliability, latency 이런 것들이 시스템 안정성이 되게 떨어져요. 구글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제품이 별로예요. 제품이 별로고 그래서 AWS에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서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쿠버네티스가 구글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적인 측면이 AWS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서빙 부분을 따로 떼서 AWS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데이터는 구글의 빅쿼리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서빙 해주는 케이스는 AWS에서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가져가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서버도 컨트롤이라고 읽을까요? 자체 개발이죠. 보통 모델 서버는 자체 개발이 됩니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제품이 되게 비싸고 생각보다 AWS에도 모델 서빙 해주는 제품이 있는데 역시나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레이턴시가 좀 많이 나오고 릴레이션시도 떨어져요. 오토스케일링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당근의 모든 프로덕션 모델은 텐서플로우 서빙으로 서빙하고 있습니다. 이 서빙을 해주는 서버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이썬 서버라든지 자바 스프링이나 이런 걸 해서 다 만들 수 있는데 보통 모델 서버는 그렇게 다 만들진 않고 유명하게 텐서플로우 서빙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이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만든 트라이톤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서 모델 서버를 보통 많이 구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사 공용 피처 스토어는
직접 구현을 하셨어요. 근데 피처 스토어도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직접 규모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회사의 모델러가 3명이에요. 그럼 저걸 구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3명이서 제가 볼 때 엑셀로 관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3명이서 매일 회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규모에 맞게 다르답니다. 근데 당근은 이제 공용 피처 스토어가 필요한 정도의 규모가 됐고, 그게 더 개발해서 운영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퍼포먼스가 잘 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그 아래 자료들은 실제로 당근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크 블로그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들이고요. 배민의 사례를 들어보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그 회사들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친숙하지 않은 회사들의 사례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별로 크게 서비스를 잘 모르면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일부러 좀 친숙한 회사를 가져왔어요. 관심도 많을 것 같고, 배민도 역시 자료도 많고, 배민 책도 냈어요. 배민 AI 무슨 책도 냈어요. 근데 보면 저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배민도 한번 살펴보면, 배민은 AI 관련 소스 코드 저장소, 이게 모델 레지스트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코드를, AI 관련된 모델링 코드를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패키징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생각할 땐 GitHub에 코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GitHub에 있는 뭐 파이썬에 대한 모델 코드뿐만 아니라요. ML 프로젝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모델에 대한 뭐 파라미터와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로 뺀다든지, 아니면 모델이나 피처에 대한 관리를 이제 약물 파일로 따로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모델에 대한 뭐 실험이나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서 패키징을 합니다. 보통 이쪽에 이제 유명한 오픈소스가 ML플로우라고 있어요. ML플로우는 모델 코드를 패키징하는, 거기도 이제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와 모델 레지스트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그걸로 오픈소스를 하는데, 사실 ML플로우는 데이터브릭스에서 사스 형태로도 제공돼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좀 모든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엣지를 가지고 사스에서 제공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스파크를 띄우고 델타 레이크에서 데이터 저장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데이터브릭스가 그것만 해가지고 BM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ML 쪽으로도 많이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ML 플로우가 데이터브릭스 자체적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기능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모델 관리하거나 이력을 추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죠. 근데 배미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빌더라고, 제가 아까 그림에서 사실 크게 말씀 안 드렸지만 피처 스토어하고 모델 레지스트리 이런 거와 같이 되게 큰 부분이 파이프라인 부분이 있어요. 이쪽 부분인데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분이 있죠. 각각 이제 태스크들, 데이터를 뭐 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워크플로우 엔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유명한 게 보통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이제 에어플로우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도 이제 사스 형태로 있는데, 보통은 이런 파이프라인들은 좀 회사의 디펜던시가 강하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많이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배미는 여기에서 이 파이프라인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랩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투스도 이런 작업을 했고,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돌리는 뭐 학습하는 모델이 3개다, 아니면 뭐 서빙 해주는 뭐 케이스가 API가 뭐 5개다 이러면 굳이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이제 큰 규모의,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대부분 한 수백 개의 파이프라인들이 동시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100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 동시에 들어간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민도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빠르게.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그 지식을 기반으로 난 그냥 설정만 좀 건드리면 파이프라인이 뚝딱뚝딱 만들어지게. 그래서 파이프라인 빌더라는 것을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업 주제로 삼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파이프라인 빌더는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개발자가 만들기가 직접 회사마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 워크플로우 엔진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도 리소스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창업 주제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ML SDK라고 이런 모델들을 사용하고 하는 중간에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도 보통 회사에서 이제 그 유저빌리티, 그 사용성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카카오뱅크 상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앞에 두 사례는 그 이커머스와 푸드 딜리버리 도메인 영역에서고 카카오뱅크는 금융이에요. 금융에서 ML 복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이슈, 그 다음에 망블리 이슈 이런 것들을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망블리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보통 토스도 조금 이런 케이스에 가까운데 망블리 환경에 가까운데 이런 케이스일수록 자체 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픈소스를 쓰기 힘든 이유는 컴플라이언스를 다 맞추기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모델을 배포할 때마다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위에 본부장 승인도 2차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픈소스에서 그런 승인 절차의 기능이 있을까요? 오픈소스를 뜯어가지고 만들어도 되죠. 그럴 바에 직접 만드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금융권에서 되게 크기 때문에 보통 자체 개발해요. 그래서 오픈소스가 처음에는 오픈소스 가지고 좀 사용하다가 점점 자체 개발로 넘어가는 그 컨셉을 차용해서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SaaS를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망블리 환경도 있고 법도 되게 많아요. 전자금융법,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도 되게 빡빡하고 감사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회사에. 그래서 앞에 두 개 사례와 되게 달라요. 금융회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으로 잡으시는 예를 들면 사스를 같은 거 만들 때 금융회사는 되게 힘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카카오 좀 디테일한 사례를 ML 서비스하고 실제로 이 ML 서비스가 뒷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되는지 궁금해서 네,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혹시 이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받고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를 들 텐데 회사마다 사항이 조금씩 달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천 명의 그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도메인도 다르고 비용에 대한 것도 다르고 페일오버에 대한 이런 수준도 각각 다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월 사용자가 수천만 명의 대용량 트래픽을 받고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트래픽도 되게 많고 데이터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리소스가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이게 되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 회사에 없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브릭스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빅쿼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업 주제로 삼기에는 되게 그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진입하는 그런 그 수준이랄까요? 테크니컬 수준도 스노우플레이크나 데이터브릭스나 빅쿼리는 되게 다음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하둡이나 스파크나 이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몇 년 뒤에 그
논문이 또 나오겠죠. 구글에서 이제 하도급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논문이 내부 구조가 나올 겁니다. 보통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모빌리티 도메인은 실시간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되게 다른 회사와 좀 다른 점인데 실시간 데이터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모빌리티는 크리티컬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택시를 부르는데 택시 기사가 지금 당장 어디 있는지, 내 주위에 10명이 있는지 20명이 있는지 그 중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빌리티는 진짜 실시간의 중요한 서비스인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배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배민인데 내가 배민이 들어가서 먹고 싶은 맛집인데 지금 1초 뒤에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그거는 제외해도 될 것 같죠. 물론 뭐 포함되면 좋겠지만 서비스 크리티컬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에 따라서 서비스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스하고 리소스를 투입하는 부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빌리티는 처음에는 하드웨어 기반의 카카오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고요. 카카오가 있습니다. 회사가. 카카오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사용을 했었어요. 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하드웨어 기반의 데이터 환경과 인프라였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이제 점점 디커플링이 되면서 GCP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비용보다는 이제 안정성하고 효율성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클라우드를 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비용을 많이 줄였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비용을 많이 써도 되는 회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용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간단한 리그레이션 모델의 예측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제가 볼 때 크게 모델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뒤에도 이제 설명할 건데 내비게이션을 경로를 결정한다든지 내비게이션 뭐 최적 경로 아니면 뭐 최단 시간 경로 이런 것들을 결정한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리 기반의 문제고 이것은 정답이 없고 논문들도 계속 활발하게 나오는 엄청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는 티맵하고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하고 있는데 티맵이 한두 세대 앞서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 정립 측면에서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는 예측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 같은 거 카카오 택시를 탔을 때 얼마의 가격을 제시하는 이건 다 예측 문제예요. 그리고 뭐 수요 공급에 대한 예측 이런 예측 문제가 되게 크겠습니다. 이 예측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델링을 딥러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되게 라이트하고 간단한 모델들로 되어 있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지금도 모델링이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예측 문제는 엄청 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되게 라이트한 모델이고 학습도 되게 빨리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되게 최신이에요. 실시간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러도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택시나 대리에서 예측 관련된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에 시간을 쏟는다기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리소스를 쓰고 내비게이션 이런 쪽은 알고리즘 측면에서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논문도 쓰고 계세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데이터는 되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회사의 도메인에 따른 데이터의 종류와 형태가 되게 다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카카오 모빌리티의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일단은 수집될 수 있는 포인트들, 앱들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 바이크, 대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피커 대리 기사 주차 관리자용, 요건 이제 그 공급자 사이트죠. 그리고 보통 우리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요쪽 앱을 많이 썼겠죠. 근데 택시 기사분들은 이런 쪽 앱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그 내비게이션하고 그 티맵 요 내비게이션 있죠.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라기보다는 데이터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 데이터는 택시 기사 데이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 대리 기사의 그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옛날에 홍보할 때는 그 택시 기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경로 이런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티맵 데이터는 기사 앱으로는 많이 안 쓰죠. 물론 티맵도 티맵 대리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볼륨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카카오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거의 90 몇 프로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 한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대리 기사도 10만 명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데이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행하는 것보다 택시 기사님이 주행하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수집되고 데이터 형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카카오하고 티맵이 다른 이유가 UI가 다르다, 아니면 알고리즘이 다르다. 이것도 당연히 다르지만 데이터도 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건 이제 그 앱적인 측면이고, 이거는 실제로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커스터머 데이터, 이제 고객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뭐 남녀,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이런 데이터가 있고, 여러분들이 앱에서 실제로 어떤 걸 클릭한지, 레이턴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뭐 CTR, 임프레션 어떻게 일으키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쪽 데이터, 그 다음에 결제 데이터, 그 다음에 GPS, 실제로 위치 정보 관련된 데이터들,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특이하다, 좀 좋아 보이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즘에는 워낙 AI, ML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데이터 서비스라는 말을 안 쓰고 AI나 ML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다 데이터 기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영역에서 볼 때는. 혹시 뭐 특이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런 데이터는 모든 회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커스터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고 이 유저 액티비티 데이터 이 이벤트가 되게 중요하고 회사마다 다 있고 되게 많이 수집하는데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회사를 거쳐서 봤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방금 클릭했는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다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다 이 액티비티 요거 기반으로 되게 실시간성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개인화 추천이라든지. 그래서 요 데이터가 되게 양이 많고 다루기도 힘들고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회사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좀 특이한 건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기사 쪽, 공급사이드 쪽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결제 데이터도 모든 회사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거나 데이터 뭐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임프레션이라든지 컨버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결제까지 가고 싶거든요. 특히나 광고 쪽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데이터도 결국 같이 조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GPS 위치 정보 데이터가 있어요. 배민에서 그 라이더들이 움직이잖아요. 라이더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라이더의 경로, 그 라이더 앱을 보면 경로 추천도 해주고 뭐 이런 걸 해주는데 거기 모델링이 사용되는 데이터가 이 모빌리티 데이터예요. 모빌리티가 이제 파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이제 처리를 해놓고 그 패턴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배민에서 수집되기는 힘들잖아요. 배민 라이더 몇 명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수집되기는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서비스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2018년에 그 카카오 모빌티 랩사였었는데 그때는 되게 초기였습니다.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2015년에 이제 출시가 됐고 카카오 모빌티는 17년에 따로 회사로 분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8년에 입사할 때는 회사 규모가 200명 정도, 지금 이제 1000명 가까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볼륨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났었죠. 처음에는 이 카카오 모빌티의 그 서비스를 쓰면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비가 와서 택시가 잘 안 잡힌다. 그러면 어드민에 들어가서 서울 지역에 택시 가격을 3,000원 인상을 합니다. 비가 오면 사람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대리기사가 출근을 많이 하면 대리 고객센터에서 대리 가격을 정해줘요.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 내비게이션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정체가 되면 몰라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이제 하나하나씩 되게 큰 주제예요. 논문의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런 문제들이 이제 ML 기반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카카오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카카오 내비게이션하고 택시 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카카오 내비게이션에서 쓰이는 각각의 UI에서 기술만 뽑아가지고 그렇죠. UI 이런 거는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예를 들면 경로를 선택했을 때 이 경로를 길에 따라서 도로의 정보를 가지고 경로를 결정해 준 게 라우팅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있죠. 뭐 A-스타 알고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해서 이 경로를 결정해 준 게 라우팅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상 도착 시간 있죠. 이걸 ETA라고 부릅니다. ETA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운행 중에 보면 노란색, 파란색 이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빨간색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 도로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맵 매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머신러닝이 들어가요. 히든 마르코프인가요? 뭐 그게 들어가요. 전 알고리즘은 몰라요. 알고리즘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오픈소스가 있는데 맵 매칭을 해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놀랍게도 해주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알고리즘하고 자체 개발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기보다는 논문 쪽으로 연구 주제에 좀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픽 에스티메이션 이것도 이제 도로교통학회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운행이 끝나면 우리가 바로 이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든 기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운행이 끝나면 운행 리포트 끝난 게 보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끝나자마자 그 정보를 바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네요. 이것도 다 실시간으로 해서 기록되는 정보고요. 그러면 운행이 끝나거나 했을 때 다시 이 정보들을 GPS 기반으로 다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택시 대리 내비게이션에 다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그 피드백 루프가 이런 큰 회사에서는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잘 되고 전 국민이 또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순환 구조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운행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했던 뭐 상위 몇 프로 난 운행 몇 점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요게 어떻게 보이세요? 요게 뭐냐면 운행 리포트라는 서비스인데 제일 처음에 티맵이 했었어요. 티맵이 그러니까 내 운행 기록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점수를 매겨서 이거를 보험사하고 얘기해서 보험비를 낮춰주고 그럼 보험사에서 이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이제 보험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하고 팀앱에서 이걸 하시던 분이 이제 모빌리티 입사해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보면 돈이 안 되죠. BM이 없습니다. BM이 없는데 많은 이제 인프라와 서브 비용을 내기에 힘들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에는 BM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 대리는 조금 달라요. 아까 봤던 그거와 양상이 다르고 두 개는 되게 비슷하죠. 제일 처음에 이제 ETA는 여전히 나옵니다. ETA 여전히 나오고 대리 같은 경우에는 예상 가격 대리나 택시나 예상 가격이 있어요. 이게 종류마다 좀 다르죠. 지금은 요거 없어졌을걸요? 스마트워치도 없어졌을 겁니다. 그때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 없어졌었는데 어쨌든 요런 저는 그런 모르겠고 기술만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예상 가격을 준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예산 택시 가격을 주는데 여러분들 이 예상 가격을 볼 때 단순하게 그냥 거리 기반으로 나오는 가격이 아니에요. 거리 기반으로 나오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내 주위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할증과 그 기본 가격이 결정된 가격입니다. 예를 들면 비가 오잖아요. 이제는 비가 오면 저 가격이 사람이 조정하지 않아도 올라가요.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내 주위에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알아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서비스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비스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되게 이제 중요한 게 디스패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패칭이 이제 배차하고 배정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주위에 기사님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각 택시 기사님 되게 많고 택시 콜을 부르는 사람도 되게 많겠죠. 이거를 어떻게 매칭해 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도 되게 논문이 많아요. 논문이 많고 보통 이제 우버나 그랩이나 이런 데서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논문을 많이 냈고 이 디스패치 엔진 같은 걸 보통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서비스다 보니까 사스화 되기는 쉽지 않다. 사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스로 하기 힘듭니다. 데이터 기반의 툴을 제공한다. 이런 건 사스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엔진, 디스패칭 엔진 이런 거는 회사마다 각각이 되게 커스텀하고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접근하기 힘들고 차라리 논문을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디스패칭 문제가 있고 요건 이제 운행 리포트예요. 운행 리포트 요게서 수집되는 데이터 또한 이제 내비게이션에 또 사용되죠.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제 똑같이 ETA, 라우팅 플랜, 맵 매칭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별점 같은 거 있잖아요. 별점 같은 것도 이 디스패칭 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0점을 줘요. 그러면 배차가 그 기사님한테 안 돼요. 근데 기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이죠. 이제 조금 더 실시간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고 실시간 처리는 좀 이제 어드밴스한 내용이라서 지금 요 발표 자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실시간성으로 이 데이터와 머신러닝 서비스 실시간성이 강한 것을 구현하고 이제 서비스 할 때의 기술적인 아키텍트와 힘든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영역이에요.
대용량 실시간 처리라는 것은 모든 회사가 다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배민에서 사례를 드렸다시피 가게를 등록할 때마다 뭐 바로 이렇게 추천에 포함된다든지 가게가 등록되면 가게는 보여요. 그건 실시간 그 추론 데이터 처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가게 뭐 오픈하고 클로즈된 건 당연히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럼 메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모델에 반영이 돼서 피처로 사용되느냐 이 내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처리는 보통 회사에서 보통 배치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영역이고 사용되는 기술도 특별하고 실제로 큰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이제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데 너무 뭐랄까 꼭 구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타겟으로 잡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제 교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늘리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둔 거는 요 카카오 네비 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실시간 처리 데이터와 같이 해서 쓰신 논문들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학회나 이런 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데이터 수집부터 좀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도로의 속도는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평균을 사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정체 상황이라든지 지금 사고가 난 도로에 대한 정보는 반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는 1배치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늘 발생한 데이터 또한 이제 내비게이션에 사용을 할 수 없는 형태였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데이터 양도 많고 수집하는 아키텍트나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운행 기록은 다음날 배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운행 기록도 주행이 끝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카오 택시 대리 내비게이션에 내비 SDK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넥션 서버를 통해서 중간에 어떤 서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커넥션 서버가 되게 많은 트래픽을 받고 이제 연결되는 서버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드브로 꼭 하드비 아니어도 되는데 어쨌든 백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 구조였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되기 위해서 커넥션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넘어온 데이터들을 카프카로 이제 다 수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프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제 분산 처리 엔진을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 그다음에 워크플로우들을 구성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요 다람쥐 모양은 플링크라는 거예요. 플링크라는 오픈 소스고 그 플링크라는 오픈 소스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엔진을 처리합니다. 아까 제가 그 당근마켓의 사례를 들었는데 당근마켓은 데이터 플로우라는 GCP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보통 SaaS 형태로 작은 회사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큰 회사들 이제 GCP 같은 이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제품이 있습니다. 보통 오픈소스인 플링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플링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주는 잡들이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죠. 예를 들면 트립 리포트라는 것은 이제 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실시간 처리 잡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로, 터널, 갈림길 각각의 도로를 다르게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어그리게이션해서 결과값을 다시 카프카에 던집니다. 이런 구성에 대한 거가 사실은 이제 이 회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처리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나눌 거냐에 대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거냐는 결정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나 서비스에 활용되냐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부를 수 있고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한다는 용어로 되게 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 모델링은 RDB에서, ERD에 설계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흐름, 워크플로우에서의 모델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반도로 터널, 평균속도 관리기 이런 걸 하나요? 라는 질문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모델링을 어떻게 할지 모델러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것만 봐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좀 도면 지식이고 실제로 이런 스트리밍 잡을 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고려하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키입니다.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이걸 생각하는 그룹 바이 키인데 실시간으로 그룹 바이 키를 어떤 걸 잡느냐가 가장 시작이에요. 유저 아이디별 아니면 운행 아이디별로 키를 잡는 거고 각각에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 아이디를 키로 잡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윈도잉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시간이지만 어느 정도로 계속 들어온 데이터를 자르는 단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윈도잉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텀블링 윈도잉, 슬라이딩 윈도잉, 그 다음에 세션 윈도잉 되게 많고 트립에서는 세션 윈도잉을 사용했고 이런 쪽에서는 텀블링 윈도잉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인데 min, max, sum, average 같은 것 중에서 10분간 평균 속도를 가지고 이 도로의 속도를 정의한 겁니다. 왜 10분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에서 여러 회의를 거쳐서 10분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10분이라고 정하기 위해서 보통 데이터 어널리티스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해봅니다. 우리는 5분이 좋겠어요? 1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20분이 좋겠어요? 근데 엔지니어링적으로 10분이 좋다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되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션 윈도잉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선행돼 있어야지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처리에 대한 부분은 백그라운드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윈도잉에 대한 개념, 워터마크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책도 있고 지금 많이는 없지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릴 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스트리밍 엔진은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스키마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구나.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10분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정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가장 효과적인 모델링이 필요한 시간을 정의해 줘야 되는구나. 아니면 직접 작은 회사에서는 직접 정해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기본적인 다양한 도로의 타입에 따라서 속도를 예측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다시 2차로 도로의 평균 속도, 그다음 일반적으로 터널, 갈림길 이런 것들을 섞어서 실제로 모델 인퍼런스에 사용되는 형태로 구축을 합니다. 이걸 레디스죠. 레디스나 여기서는 레디스를 썼는데 이런 빠르게 그 키밸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모델 인퍼런스를 할 때 이런 스토리지로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인데 왜 레디스를 도입했나요? 하면 이제 그게 되게 핵심이죠. 되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하면 리드하고 라이트가 되게 빠르게 제공되는 키밸류 스토리지가 필요한 겁니다. 레디스도 있고 카산드라도 있고 다이나모 DB도 있고 에로스파이크도 있고 실라 DB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나 MLOps 엔지니어가 다 비교를 하게 돼요. 비용, 그 다음에 레이턴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영할 때의 뭐 어려움들, 이런 것들, 모니터링, 이런 것들 다 비교해서 그 회사에 가장 맞는 스토리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위에서 이제 카산드라를 사용해서 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도로의 데이터들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도로의 속력을 예측하는 것. 여기 보면 이 서빙 API, 여기에서 이제 모델 인퍼런스를 거쳐서 실시간 도로 속도를 예측하고, 얘는 예전에는 LSTM 기반으로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다르게 이제 모델링을 했겠죠. 되게 초기 모델이라서. 그래서 미래 속도를 예측을 하는 요것들을, 이 데이터들을 합쳐서 GNN 기반의 서버를 거쳐서 예상 시간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 각각의 모델링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업무가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설계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되는 거고, 데이터 아키텍트 설계라는 게 이렇게 뭐 초기 간단한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하고, 그다음 2차로 실제로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어떤 뭐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모델 인퍼런스가 어떤 서버에서 일어나서 그 결과를 다시 새롭게 ETL 같은 새로운 모델링이 필요한 인풋으로, 피처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답 아키텍처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회사는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설계를 할 때 어떤 책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정답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토리지하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나오는 ETA나 라우팅 플랜, 그 다음에 운전 점수, 운전 요약 정보, 운전 주행 정보 이런 걸 가지고 UI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API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백엔드에서. 그래서 UI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팀앱에서 블로그를 하나 썼어요. 이런 것들을 플링크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링크를 사용했고 뭐 어떤 것들 포인트를 얘기해 드렸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구현한다고 하면 플링크에 대해서 되게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플링크 발표가 있습니다. 플링크 서밋이라고 하던가 발표가 있는데, 요걸 이제 하신 분이 그 플링크 서밋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드리려 하는 기술은 이제 내비게이션 쪽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요 트래픽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주제가 되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도로의 그 막히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굳이 해놨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라우팅 플랜, 실제로 내가 어떤 경로를 어떤 식으로 지금 좀 빨리 갈 수 있는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ETA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가지고 계산하게 되죠.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는 이 도로의 그 예상 예측 속도입니다. 네, 그리고 요게 하나가 크게 있고, 아까 소개드렸던 이 맵매칭 기술이 있어요. 맵매칭 기술에 대한 요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건 되게 다른 분야예요. 다른 분야라서 히든 마르코프 가지고 이제 맵매칭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자료가 있어요. 카카오에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ETA입니다. 물론 이 도로의 에스티메이션, 도로의 평균 속도, 이것도 되게 많이 중요하죠.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제 활용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 ETA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가
단순히 이제 내비게이션에도 보이지만 ETA가 이제 카카오, 택시나 대리, 고객 앱, 기사 앱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영향도가 큰 모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모델링을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단순하게 한 부분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에 결합돼가지고 나갈 수도 있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중요도도 높을 거고 비즈니스적인 가치도 크지 않을까 싶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ETL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알고리즘도 계속해서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이 있고 사실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한번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 논문을 기반으로 이 회사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한번 구현을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 발표도 했습니다. 미래은행 정보는 이제 미래에 내가 요런 UI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많이 나오죠. 내가 내일 오전 9시에 출발할 거야. 그때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줘.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예측, 프레딕션이 들어가죠. 미래의 시간을 좀 예측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현재 속도, 과거 속도,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로상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 해서 머신러닝 모델에서 예상 도로 시간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중간에 이제 좀 재밌는 주제를 좀 던져보자면 제가 이제 카카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 처리 관점을 소개를 드렸는데 티맵하고 카카오 내비하고 네이버 내비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카카오 내비는 그 택시 기사, 대리 기사들에 대한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알고리즘도 다 다를 거예요. 그 라우팅 플랜에 대한 알고리즘, ETA에 대한 구성, ETA에 대한 구성이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되겠지 않겠죠. 이건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다를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 데이터 스키마를 어떻게 할 거냐,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거냐, 10분이 맞냐, 5분이 맞냐, 1분이 맞냐, 그건 회사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건 이제 회사 3사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데이터 관점으로 이제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티맵은 실제로 고객들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운행한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티맵은 티맵도 제가 잠깐 있었어요. 그 SK 플레인 때는 티맵이 그때 분사가 되지 않았었고 그 회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맵은 그 인력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그 차를 타고 그 도로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로 계속 이제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카카오 내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고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네이버 내비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런 게 되게 이제 중요한데 네이버 내비는 POI 데이터가 되게 강합니다. POI라는 거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 맛집 정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가게 정보라든지 내가 즐겨찾기 해놓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 근처에 광고를 하는 곳의 정보라든지 이 POI 정보가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그래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뭐 주행 정보는 적을 수 있는데 POI 정보가 되게 강력하다 보니까 BM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쪽 광고를 하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카오 대리하고 택시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와 되게 다른 문제예요. 앞에는 이제 뭐 도로, ETA, 맵 매칭, 라우팅 뭐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는 여기가 좀 더 쉽습니다. 쉽고 좀 명확하고 활용도도 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 택시하고 대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자체 저희가 보통 제가 이런 회사들, IT 회사들 다녀보니까 ML 서비스를 많이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문제 정의인데 이 문제를 일단 명확하게 하고 이걸
ML 알고리즘이나 ML 서비스로 풀 수 있느냐를 먼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ML로 안 풀어도 쉽게 그냥 뭐 if, 문, 뽑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오히려 ML 서비스를 만드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정의가 회사에서 되게 명확하게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보면 카카오 택시 대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콜이 발생해요. 내가 콜을 발생했을 때 이 택시들, 많은 내 주변에 있는 택시들 중에서 어떤 택시를 나한테 매칭해 주는 게 가장 돈을 많이 벌까가 되겠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까가 되겠죠. 뭐 택시기사도 돈을 많이 벌면 좋고 고객도 빨리 가면 좋겠지만 아마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죠. 빨리 이제 운행이 끝날 다음 콜도 잡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문제 정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카카오 리포트라고,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제 매년 그 카카오 모빌리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빌리티 리포트라는 데이터 관련된 분석 리포트를 발행하는데 예전에 발행한 자료고, 그 수요 공급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택시가 안 잡히죠. 그 이유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수요가 엄청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고 공급 떨어지고, 그리고 낮 시간에 우리가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가거나 할 때는 공급이 훨씬 많죠. 택시 기사들도 실제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야간에도 이제 택시 기사들이 일을 하니까 공급이 더 많습니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지역적인 문제도 있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도 많이 공급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안 가시는 분들도 있죠.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멀리 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정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문제를 실제로 머신러닝 풀기 전에 이런 이해의 과정을 되게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링크를 걸어놓은 게 관련돼서 분석을 해놓은 자료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가격에 대한 거죠. 가격이 단순히 가격 그 자체일 수 있지만 수수료도 가능하죠. 수수료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를 어느 정도 가격을 가지고 풀어보자.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이 그쪽으로 좀 배치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티도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무슨 페스티벌이 잠실에 있었어요. 그럼 택시 기사님들이 그걸 알까요? 모르시겠죠. 모르시니까 그런 노티를 미리 알려드려요.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노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게 머신러닝일까요? 그건 머신러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문제를 다 머신러닝이나 AI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나만 콜을 하면 나만 해결되면 되는데 문제는 내 주위에도 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이제 많은 상황에서 매칭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접근 방식은 저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 아이템, 이제 선택지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죠.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이런 모델이 추가되고 가격을 뭐 2,000원 올리고 3,000원 올리는 모델들, 아니면 가격을 많이 올리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다 A/B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되고 있고 지금도 A/B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은 회사나 직접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런 A/B 테스트 툴을 SaaS로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뭐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툴들도 있지만 해클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런 것들을 이제 유료로 해서 A/B 테스트 부분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CTR이 어느 정도, 컨버전 어느 정도인지, 결제 구매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죠. 모빌리티에서는 이것을 자체 구축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인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많은 실험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체 구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모델 서버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택시 대리 서버가 있고, 이 뒷단에는 저 반대로 그러는데 드라이버, 택시 기사님, 그 다음에 콜, 아까 이제 실제로 콜이 발생한 그 정보들, 위치, 그 다음에 도착지 정보들, 그 다음에 디스패치, 매칭에 대한 과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GPS 위치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 다 실시간으로 카프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어그리게이션해서 이런 중간에 있는 다양한 모델 서버들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쳐서 택시 대리나 내비게이션 서버에서 서비스화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격을 한번 보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하고 수수료를 결정해주는 모델 서버, 여기 다 모델 서버예요. 모델을 들고 있는 API 서버였습니다. 그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여기도 중간에 제가 그리진 않았는데 스토리지가 있어요. 카프카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델에서 레이턴시나 인퍼런스를 하기에 되게 좋은 형태로 다시 한번 가공을 합니다. 그런 중간에 스토리지를 거쳐서 모델 인퍼런스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택시 대리에서 서비스화해서 나가게 됩니다. 보통 MLOps나 ML 엔지니어가 다루는 영역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택시나 대리 서버는 실제로 프로덕트 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모델링을 하시는 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분들은 실제로 예상 가격이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대리나 택시 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까지 관여를 많이 하세요. 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택시 대리에서 가져오는 드라이버 콜 디스패치 정보를 각각을 가지고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스트리밍 엔진이 있습니다. 플링크 잡이 있고, 요거는 아이디별, 드라이버나 아니면 콜 단위로 아이디별로 집계하고, 지오코드라고, 지오코드는 뭐냐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작은 뭐라 그럴까요? 헥사고널로 단위로 어그리게이션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딱 이 포인트에서 택시 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뭐 반경 한 30m 내에 있는 것을 집계해가지고 해주는 코드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지오 코드 해주는 단위 체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H코드라든지, H코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고, H3는 우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집계를 하고, 10분 단위 텀블링 윈도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카운트해서 데이터를 1차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하고 그 티맵 같은 경우도 상황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르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모델링 자체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슈머를 거쳐서 바로 이런 고객 수락 확률 모델, 기사 수락 확률, 가격 수수료, AI 서지라고, 이번에 이제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할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 배차 성공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격을 받았을 때 그 가격이 기본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 거기에 수수료, 그 다음에 서지, 할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이게 그냥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정책, 그 다음에 뭐 규제, 이런 것들을 해서 섞어서 나가는 거죠.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몇 가지 이것을 기반으로 해주는 서비스를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H3입니다. H3로 그 전 세계를 다 쪼개놨는데, 이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거는 택시기사 앱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택시기사 앱에서, 지금, 그 30분 후, 현재, 지금 당장이라 하지만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3분 전입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에 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빨간색 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뒤에 콜이 많이 발생할 걸 예측하는 거, 60분 뒤에 콜이 많이 발생할 걸 예측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리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좋죠. 콜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대리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리를 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가 오지예요. 막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차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수요가, 내가 도착하는 지역도 수요가, 예를 들면 내가 30분 뒤나 60분 뒤에 거기 도착해요. 60분 뒤에 거기에 도착을 할 건데 예상 수요가 높다. 그러면 가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 기사님이 이제 노하우가 많으신 분은 이제 본인이 그걸 아는 거죠. 저길 가도 나중에 저녁에 한 10시쯤 되면 콜이 많이 발생하니까 가도 괜찮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화한 겁니다. 이 지도를 보려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런 프리미엄 뭐 그런 기능이 알고 있습니다. 요거 모델링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모델이 뭘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제 같이, 저 모델링을 하지 않았고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이걸 서비스화 시켰습니다. 뭐 여러 팀들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해서 했는데, 모델링이 어떨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이 모델은 되게 간단한 그 레이어가 몇 개 없는 그 딥러닝 모델입니다. 텐서플로우 만드는 간단한 모델이었고, 피처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피처가 별거 없습니다. 피처가 지금 이 발생하는 콜 카운트, 그다음에 주위의 드라이버의 숫자 카운트 어그리게이션, 요 H코드, H3 기반으로 그 코드에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 40분 전, 50분 전, 60분 전, 요것들을 가지고 미래 30분, 미래 60분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엄청 어려운 모델은 아니죠. 근데 되게 그 서비스 반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이 그리고 되게 빨리 오픈할 수 있었어요. 모델도 간단하고 피처도 간단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ML 서비스를 만들 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하나 더 이제 예측 관련돼서 하더라면, 예측이 전반적으로 모델링도 쉽고 데이터도 이제 실시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카카오 T 주차가 있는데 주차의 만차 예측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의 시간대별로 주차장의 그 캐파시티를 예측해주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몇 시 이후에는 뭐 이 캐파를 넣으니까 만차가 된다. 이 모델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 모델은 그 페이스북에 그 프로페셔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 프로페셔널 라이브러리 가지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시계열 그 예측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들도 빠르게 서비스할 때 만들 수가 있다. 물론 그 점점 고도화가 되겠죠. 중요해지고 정확성이 중요하면 점점 고도화가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가격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다양한 제품, 이 제품이 다양한 이유가 모델링에 대한 그 정책, 모델링 알고리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책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매출이 잘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A/B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AI 배차에 대한 얘기인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제 배차에 대해서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뭐 콜 몰아주기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콜 몰아주기라기보다는 그 당연히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호출 뭐 정보 근처 수요 공급 정보 뭐 출발지 정보 그다음에 기사 평가 지수 평균 운행수를 많이 하면 좋겠네요. 평균 배차 수락률을 잘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그 당연히 가맹 택시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그 인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은 배차를 하면 그냥 수락을 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배차 수락률도 좋고 운행 완료수도 좋고 기사 평가 지표도 이제 교육을 따로 해요. 인사를 꼭 해야 된다든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점점 좋아지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개인 택시를 하는데 되게 내가 선택적으로만 가고 싶다. 그럼 배차 수락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운행 완료수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맹 택시 쪽으로 많이 배차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볼 때 사실은 크게 뭐 굳이 뭐 가맹 택시를 몰아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마 요거 얘기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요. 요것도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MLOps 아키텍트는 카카오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MLOps 환경은 GCP 기반이고 벌텍스 AI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 안 한 게 피처 스토어는 자체 구축을 했습니다. 자체 구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체 구축을 한 건 아니고 비스트를 가지고 모델 메타 그 피처 메타에 대한 관리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그 외적인 피처 엔지니어링 적용 부분을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근하고 되게 다른 케이스인데 당근 같은 경우에는 피처 스토어를 다 자체 구축을 하고 그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을 GCP에는 벌텍스 AI 제품을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되게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구현하는 엔지니어의 그런 결정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모빌리티 그 당시에 이제 MLOps 아키텍트고 지금은 많이 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어떤 중간에 이 프록시 서버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그 방화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약간 프록시 서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델 서버가 있고 피처 스토어에서 피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순서로 볼 때 피처를 가져온 다음에 모델 서버에 인퍼런스를 한 다음에 이거를 리스폰스를 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 게이트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뭐 용어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중간에 피처나 모델의 인퍼런스 결과를 받아서 합쳐서 리스폰스를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처 스토어 자체를 보면 비스트에서 그 피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스트 서버가 있고 데이터는 피처의 타입은 배치 형태로 들어오는 게 있고 리얼타임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플링크 잡이 많이 데이터 플로우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치로 해주는 데이터들 다 온라인 스토리지 레디스에 넣어서 피처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피처 스토어 자체도 그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게 있긴 합니다. 제가 이름이 트랙톤인가? 트랙톤. 우리나라 제품은 없어요. 다 외국계 사스고요. 트랙톤인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요런 형태의 사스는 사용을 하기 힘든 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외국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에 간다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요. 법적으로도 힘들고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특히나 아까 얘기했던 위치 정보나 이런 게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국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스 형태로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ML 이 로그 부분을 많이 설계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모델링을 해서 모델 서버를 띄운 다음에 실제 모델 서버는 버텍스 AI 요게 띄우긴 하는데 요게 띄우기도 하고 모델 서버를 띄우기도 합니다. 모델 서버를 띄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 모델 서버를 띄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델 서버를 띄우고 나서 이 모델에 대한 성능 지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재학습을 한다든지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위해서 모델에서 나오는 로그들을 가지고 어널리틱스 해주고 그다음에 분석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카프카예요. GCP에서 제공해주는 카프카고 빅쿼리, 키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여기에서 좀 그 사스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이렇게 로그를 수집해가지고 해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모니터링 도구들인데 데이터독이 되게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독이 되게 유명하고 데이터독이 보면 단순히 로그를 수집해서 보여주는 모니터링 용도가 아니라 이제 요즘에 ML 기능도 붙였습니다. ML 기능도 붙이고 그다음에 어너블리 디텍션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도 이제 머신러닝 자체적으로 해서 기능들이 더 붙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ML 기능이라고 하면 모델의 매트릭에 대해서 특화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체 구축하기 힘들어요. 모델 매트릭을 실시간으로 피처의 드리프트, 모델의 드리프트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힘들죠. 물론 이제 논문 보고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실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된 영역에 대해서는 좀 구현을 하기 힘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거나 하면 제품이 필요할 수 있다. 사실 제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독의 ML 기능, 그 다음에 그 키바나, 엘라서치에도 ML 기능이 있어요. 어너멀 디텍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하고 해서 실제로 사용은 하진 않았어요. 사용을 하진 않았고 자체 구축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델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모델이 이쪽은 다 제품입니다. 벌텍스 AI 제품, 벌텍스 AI 트레이닝, 모델 레지스트리, 벌텍스 AI 서버를 가지고 이거는 사내 쿠버네티스에서 벌텍스 AI 모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레이턴시 때문에 엔드포인트, 벌텍스 AI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띄웠죠.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서비스에서 ML이랑 이제 AI 관련 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피처 임포턴스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다 보니 제가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현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는 게 조금 ML보다 더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모델이 현업에서 좀 안 좋은 포인트로 작동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 제 생각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업계가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피처 임포턴스, 트리겔 모델은 피처 임포턴스 나오죠. 피처 임포턴스도 참고용으로 물론 봅니다. 당연히 보는데 참고용으로 쓰고 실제로 어떤 모델이든 이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A/B 테스트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회사에서 의사결정권자들하고 이제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회의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모델 자체를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봤듯이 유저의 행동 로그를 기반으로 그래서 CTR이 높아졌냐, 그 다음에 뭐 매출이 늘었냐, 왜 늘었냐, 이걸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제 생각에는 좀 설득력이 높게 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티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들이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유를 밝혀내는 능력, 데이터를 보고 유저의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밝혀내는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질문하신 의도는 이제 그런 모델 자체에 대한 explanation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툴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해도 BM이 될까라는 질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그 이유가 단순히 예를 들면 그런 툴을 쓰면 딱 뭔가 리포팅 형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계속 질문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리더들도 그렇고 아니면 동료들도 그렇고, 왜냐면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현상 자체, 그래서 모델이 뭐 이렇게 해서 안 나왔습니다 해서 그 다음 액션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툴들, 그래서 A/B 테스트 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퍼포먼스 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델 매트릭이라든지 퍼포먼스도 보는데 실제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델 매트릭이 안 나왔지만 온라인으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현업에서는 감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 키바나라는 생산성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엘라스틱 안에 들어있는 저장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가 시각화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시각화를 어떤 엔지니어링 요소에서 지금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실사용 사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질문. 네. 조금 질문 포인트가 무슨 매트릭을 보냐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엔진을 쓰는? 매트릭스, 어떤 매트릭스? 매트릭. 매트릭은 되게 이제 가능하면 볼 수 있는 거를 다 보고 싶어 하세요. 이게 보는 사람이, 이 매트릭을 보는 사람이 엔지니어가 아니고 모델러나 아니면 기획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볼 수 있는 지표를 가능한 한 이제 다 보려고 하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피처에 대한 드리프트. 예를 들면 지금 뭐 갑자기 오늘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뭐 워터밤 이런 게 터졌다고 쳐요. 그러면 평소랑 다르죠. 평소의 피처의 추세랑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모델에 관련된 모델 성능 매트릭일 수도 있고, 모델의 리스판스에 대한 이상치를 탐지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조금 이제 크리티컬한 경우에,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모델이 갑자기 10만 원을 가격으로 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이상치가 나온지에 대한 그런 어노멀리 딕테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으로 이제 캐치를 해서 실제로 원인 파악은 EDA나 모델러나 DA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들을 많이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건 조금 이제 서비스 지표, 데이터 지표라면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지표, 예를 들면 레이턴시, 얼마나 빠르게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다든지, 아니면 에러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키바나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로우 기반을 볼 수 있어서 편하죠. 네, 대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바쁜 시간에서 강의하러 와주신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